오늘은 전국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 늦게 서해안을 시작으로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호남 지방에 10에서 40, 수도권 등 그 밖의 전국에는 5에서 20mm가량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점차 맑아지겠고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15도입니다. 지금까지 김태규였습니다. KBS 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19년 10월 7일) 월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지난 토요일 서초동 집회에 자극받았던지 전광훈 씨가 주도하는 보수단체와 자유한국당이 애초에 예고하지 않았던 장외 집회를 휴일인 10월 9일 한글날에 또 열려 하는 모양입니다. 일부 언론은 광장의 대결이 심화된다면서 국론 분열을 염려합니다. 언제부터 언론이 이토록 국민 통합을 염원해 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마비되고 이로써 국민이 직접 민주주의를 일부라도 실현하려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면도 있습니다. 집회와 시위를 막기 위해서 차벽을 두르고 물대포를 쏘았던, 심지어 계엄령을 선포하려던 지난날보다는 나은 거 아닙니까? 문제는 또 관건은 자발성입니다. 어느 당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당은 그간 장애 집회를 열면서 옛날로 말하자면 지구당, 오늘의 지역 당원협의회를 통해서 400명에서 150명씩 할당량을 정해서 동원했습니다. 5개월 가까운 동원 장외 행사로 지역 당협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요. 정당뿐입니까? 일부 종교단체도 신자를 동원합니다. 그래서 집회에 참석한 사람 중에는 이런 정치 집회인지 잘 모르고 참석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자발적이지 않은 시국 집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동원하는 집회, 심지어 어떤 경우는 알바비까지 주는 집회라고 하던데요. 그것은 민주주의의 본래 의미를 훼손할 뿐입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가 되고 싶은 김용민 라이브, KBS 1라디오를 통해서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KBS 1라디오를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금요일에 부산에서 공개 방송이 있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행사장인 부산영화의 전당에서 애청자분들과 만났는데요. 참 너무 좋았던 부산의 저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또 방송으로 또 유튜브로 함께해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서울은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날씨 어떤지, 주말 어떻게 보내셨는지 이야기 들려주시겠습니까?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KBS 모바일 라디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오늘도 저녁 7시까지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오늘 타임라인을 수동은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에 김용민 생각까지 더해서 리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핫소리.
지난 토요일 사법적 피해 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가 서초동에서 열렸습니다. 시민들은 검찰개혁을 외치면서 검찰 청사 주변 도로를 가득 메웠는데요. 이번 촛불 집회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여권이 주도한 관제 집회, 조국 비호 집회라고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관제 데모를 넘어서 황제 데모 수준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관제는 관이나 공무원이 동원됐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자율적인 모임이 아니었다 이런 말이기도 한데요. 이에 대해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견해를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민주당이 동원했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것은 전형적인 사실 왜곡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 들어보시죠. 어제 제가 어디 상가집에 갔더니 당원들이 항의하더라고 저한테. 왜 동원령을 안 내려주냐. 동원령을 안 내려주냐. 보니까 당원 중에 나간 사람도 있고 안 나간 사람도 있는데 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자기는 하는 줄도 몰랐는데 네. 그 옆에 동네 다른 당원이 갔다 와서 자랑을 하더라. 그러면서 왜 예전에는 문자로 어디 가라고 다 하더니 네. 왜 염자는 안 보내주냐. 그런 문자 하나라도 있으면 걸릴까 봐 이제 안 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빌미를 잡히니까. 근데 지난번에 그 10월 3일 날 자유한국당 집회는 아예 노골적으로 버스마다 어디 지구당 어디 지역 네. 다 써서 붙이고 왔잖아요. 공문도 내려보냈죠. 네. 공문이 나와가지고 그때 화제가 됐어요. 그리고 뭐 어디 이제 뭐 몇 명 이상 동원하는 걸 이제 저런 경우는 보통 이제 조직국에서 동원하는 거 보고 공천에 반영합니다. 이렇게 협박도 하거든요. 그래요. 저런 게 동원이지. 우리처럼 지금 우리 당원들이 왜 문자도 안 보내주냐고 항의받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동원했다 이렇게 만드는 것은 저는 전형적인 사실 왜곡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갔다 오신 당원이 탄핵 촛불 집회 때 제일 많이 모였을 때보다 2배는 더 왔더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토요일 서초동 촛불 집회에 깜짝 등장해서 무대에 오른 사람이 있습니다. 소설가 이회수 씨인데요. 이회수 작가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 대한민국은 국민의 것이지 검찰의 것이 아니다. 지금은 공정성이 가장 시급한 개혁과제다. 공정성이 가장 시급한 개혁과제다.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날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종배 앵커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주장한 내용. 남의 편을 모질게 수사하면 정의 검찰이고 자기 편을 제대로 수사하면 정치 검찰이라는 좌파의 논리는 조폭식 사고방식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이회수 작가에게 물어봤어요. 이회수 작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들어보시죠. 그런데 지금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남의 네. 편을 모질게 수사하면 정의 검찰이고 자기 편을 네. 제대로 수사하면 정치 검찰이라는 좌파의 논리는 조폭식 사고방식이다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양심의 거울에 자기를 비춰본 적이 없는 분 같습니다. 이분은. 홍준표 전 대표가요? 어떤 점에서요? 자신의 모습도 좀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신의 모습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일까요? 솔직히 뭐 이분 뭐 별의별 사실은 구설에 많이 올라 있고 또 실제 지금까지 부정과 부패의 본산이었던 네. 어떤 정당에서 책임자로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한때 죄수 신분으로 복역 중에 불려가서 남부지검 금융조사부의 수사에 참여한 사람이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 정경심 교수와 오촌 조카는 공모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22여 년 동안 금융계통에서 일했던 이 제보자는 죄수 신분으로 검찰 수사관 역할을 하면서 검사들의 특수수사 행태를 옆에서 지켜보았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제보자는 주식시장에서 뇌물을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상히 밝혔습니다. 뉴스타파 시민보 기자와 함께 출연한 제보자 이야기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함께 하시죠. 그럼 이제 검사가 경찰의 수사를 일일이 들여다보면서 야 이건 왜 수사 안 해? 아하. 이 사람 왜 안 불러? 예. 뭐 이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검찰은 스스로 수사를 하면서 수사 지휘를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만 여기만 이제 오케이 하면 뭐든지 할 수 있고 더 중요한 건 뭐든지 안 할 수 있고 그리고 하고 안 하고에 대해서 아무도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 제보자 X님 실제로
본인도 이제 금융계통에 계셨으니까 네. 검사들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뇌물을 주거나 뭐 이랬던 경우가 있습니까? 주식시장에서 뇌물 전달 방법은 좀 독특해요. 네. 물론 현금을 주기도 하겠지만 네. 주가 조작에 검사들이나 수사 관계자들을 참여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가 조작 전에 주식을 매수하게 하고 그 주식을 올려서 수익을 내주게 하면 누구도 그 전달 과정을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있어요. 정보가 곧 돈인 거예요.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검찰 수사가 각종 고발장을 접수하기도 전에 검토됐다는 검찰 고위직 간부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오늘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사 출신인데요. 검찰이 조국 낙마라는 목표를 설정한 다음 수사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조국 장관 관련한 각종 의혹이 보도되고 나서 살펴봤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보았다. 여러 검사들도 봤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러니까 고발장이 접수되기도 전에 내사에 들어간 것 아니냐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이 개인적으로 보았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럼 내사에 들어간 것 아닌가? 백혜련 의원이 재차 묻기도 했습니다. 당시 상황 들어보시죠. 근데 수사 관행에 비춰보면 저는 고발장이 접수되기 전에 내사하지 않고는 이렇게 많은 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 고소장이 접수가 되고 언론에 어떤 관련 의혹들이 다수가 보도되기 이전에 그 사건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내사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 고발장이 접수되자마자 바로 수사에 한마디로 착수를 한 건가요? 고발장이 접수되기 전에 언론에서 여러 가지 의혹 제기가 있었고 저희들은 당연히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들도 살펴보고 지금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나서 살펴봤다고 하셨죠?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하셨죠? 저도 보았고 네. 여러 검사들도 그게 다 보고 내사잖아요. 내사라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사건이 정식으로 접수되기 전에 그 사건의 여러 의혹에 대해서 조사해보는 거 이게 내사 아닙니까? 그 사무실에서 신문을 보는 것을 내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사라고 신문만 하면, 보셨다는 거예요? 김용민 라이브. 지난 주말 북미 정상이 7개월 만에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았습니다. 스웨덴에서 어렵게 마련된 자리였는데 그런데 실무 협상 첫 만남에서 협상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먼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것은 북한이었습니다. 미국이 빈손으로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북한이 입장을 밝히니까 미국은 북한이 지금 딴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대응했습니다. 북미의 속내는 과연 무엇일까요? 대통령 직속 통일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정세현 수석 부의장, 의장은 대통령이죠. 정세현 수석 부의장은 이번 북미 회담에 대해서 한마디로 미국이 뒤통수 맞았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일부 들어보시죠. 이번에 미국이 뒤통수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이번에 지난번보다는 상당히 진전된 입장을 가지고 나왔지만 아직은 성에 차지 않는다. 올 북한 성에 차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조금만 더 쪼이면은 그쪽 가까이 갈 것 같다 하는 계산이 섰다는 거죠. 북한 입장에서. 그러면은 모양새는 안 좋지만 이번에는 결렬되는 식으로 끝내고 오라. 그리고 미국에서 다시 몸이 달아가지고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몸이 달았다고 볼 겁니다. 10월달 그 탄핵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비켜가거나 그거를 누를 수 있는 뉴스밸류가 있는 사건을 만들고 싶어 한다는 계산을 하고 있을 거예요. 좀 굵직굵직 할 줄 알았더니 자잘한 거 몇 개 들고 와서 잔뜩 책상 위에 늘어놓으니까 북한으로서는 이게 좀 뭔가 해보려고 그런 건 분명한데 아직은 정신을 더 차렸구나. 그러면 세게 쪼아라. 이렇게 되지 않았나. 아바의 노잉미 노잉유. 네, 스웨덴에서 나를 알고 너를 알아가는 북미. 네, 북미를 다룬 노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Walking through an empty house, tears in my
네,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스콥 코리아님, 검사는 신문 보고 수사 지시하나 봐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서서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오늘 국정감사 발언을 소개해드렸는데, 사실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통상적인 수사냐, 고발이 들어와서 이루어진 통상적인 수사냐, 아니면 의도성, 즉 조국 장관을 낙마시키기 위해서 다른 수사보다 더 열심히 한 수사냐, 심지어 고발되기 전부터 들여다보는 수사냐, 의구심을 자아내게 했는데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장관과 관련된 고발장이 접수된 지 8일 만에 무려 3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된 점, 이 점을 들어서 검찰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고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한 배경을 집중 추궁했는데,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이 조국 장관 일가를 둘러싼 검찰 수사가 각종 고발장이 접수되기 전부터 검토됐다, 이런 뉘앙스의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고발장 접수 전부터 이미 이 수사에 대비한 것 아니냐, 내사에 들어간 것 아니냐, 이런 또 추궁을 받았는데요. 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6470번 쓰시는 분, 휴대전화 뒷번호 10월 9일은 꼭 나가야겠다, 나라를 구해야겠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이재천님, 내 몸에 우뇌와 좌뇌가 있고 오른손 왼손이 있고 우족 좌족, 그러니까 왼발 오른발이 있지만은 몸이 갈라지고 분열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균형 있게 잘 살아야지요. 너무 분열하니까 꼭 분열되라고 비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좌익 우익이란 말이 있잖아요. 이익이 날개 익자입니다. 좌익만 있고 우익만 있으면 이건 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좌익 우익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예. 자, 1339번 쓰시는 분, 종일토록 가을 비가 온 대지를 적시는군요. 김용민 라이브 들으면서 퇴근하고 있습니다. 볼륨 업 했고요. 통통 튀는 방송 신나게 남편과 애청하면서 집에 갑니다. 정읍의 김종님, 감사합니다. 또 김용민 라이브 대신에 이각경의 해피타임, 그래서 또 저쪽에다 보내시는 건 아니시겠죠? 예, 다 보내시는 건 아니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김용민 라이브에만 배타적으로 보내신 줄 믿겠습니다. 예. 2524번 쓰시는 분, 통영에도 보슬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너무 잦아서 수확기 농작물이 걱정됩니다. 콩으로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수연님, 유튜브 KBS 콩으로 열심히 듣고 보고 있는 울산 사는 애청자입니다. 지난 금요일 부산 공개방송 가서 보았는데 재미있었습니다. 같이 사진도 찍어주시고 감사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울산도 한번 와주세요, 저희 사무실에. 아, 그래요? 아니, 울산에서 부산으로 오셨군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특히 감사합니다. 예. 자, 그리고 ERO로 이제 시작하는 닉네임 쓰시는 분, 10월 9일 어떤 종교단체에서 문재인 대통령 조국 장관 반대 집회한다는데 왜 하나님은 좌파인데 그 기독교 단체는 우파인가요? 예, 하나님을 좌파로 보셨군요. 예. 그건 알 수 없죠.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0311번 쓰시는 분, 저는 무당파고 한국당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10월 3일 광화문 집회에 나갔는데요. 깜짝 놀랐네요. 나와 같은 사람이 60%는 넘습니다. 한국당 동원은 극히 일부고 약속도 하지 않은 친구, 지인 및 동네 아주머니들 수십 명 만났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 의견 보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윤여은 씨.
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고속도로 정체도 늘고 있습니다. 서울 외곽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 판교분기점에서 청계터널과 시흥에서 송내까지 밀리고요. 반대쪽 개항에서 송내까지 정체입니다. 계속해서 판교에서 구리 쪽은 판교 분기점과 송파에서 서하남, 그리고 광암터널에서 토평까지 차가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전 시간에 있던 사고 여파로 오산 부근 2km 정체고요. 이후로는 기흥에서 수원과 죽전, 그리고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화성 휴게소와 매송에서 용담터널, 그리고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정체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은 동수원에서 광교터널과 부곡에서 동군포까지 밀립니다. 이후 반월터널 부근 갓길에서는 승용차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4km 정체고요. 호남선 지선 대전 쪽 북대전 진출로 1차로에는 고장난 화물차가 있으니까 잘 살펴 지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쏙 인터뷰. 귀에 쏙 맘에 쏙 쏙쏙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지난 주말 스웨덴에서 열린 북미 실무회담이 결렬됐습니다. 어렵게 앉은 협상 테이블인데 또 결과 없이 끝나고 말았어요. 북미의 온도차, 또 앞으로 북미 협상의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홍현익 박사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아이고, 항상 뭐 저희가 중요한 사안 터질 때마다 전화드리면은 정말 쾌히 응낙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별 말씀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출연료는 잘 나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 출연료보다도 항상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KBS에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 자체가 영광이죠.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예, 북미 양국의 실무 협상이 결렬된 이유를 들어보니까 양측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요. 북한은 미국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 때문이다 이러고 있는데 이번 협상 결렬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서로의 속내를 다 얘기 안 하고 또 기대가 서로 다 컸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대 수준하고 서로 그 반응 감춰서 얘기했기 때문에 타결되기가 사실 어려웠던 거죠. 네. 예, 정상들끼리 이렇게 파국으로 2월 말에 끝났는데, 네네. 그러나 사실은 낮은 단계로는 합의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동안에 양측에서 자존심도 북한 측에서는 상했고, 네. 미국 측에서든 북한이 좀 이제 기대 수준을 낮춰가지고 오겠거니 또 그랬는데, 거꾸로 그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3월쯤에는 3, 4, 5월에는 자기가 득이양양했지만 지금은 이제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또 자기가 또 어려움에 처해가지고 네네. 네, 미국보다 북한이 더 기대 수준이 더 높아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미국은 계산법이 이제 북한이 얘기하는 계산법하고는 저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시간은 미국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북한에게는 마음에 안 든 거죠.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시간은 미국 편이 아니에요. 이게 질질 끌었다가는 손해볼 쪽은 미국이다. 이렇게 봐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북한이 이제는 드디어 자기한테 시간이 자기 편이 됐지만 네. 거기서 기대 수준을 애초에 하던 것만큼만 하면 좋겠는데 자기한테 이제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니까 또 기대 수준을 더 높여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어려울 때 최대한 또 활용해야 된다. 이래서 이게 이번에 깨진 게 아닌가. 그런데 뭐 깨졌다기보다 사실은 예견된 거다. 네. 실무회담 한 3번 정도 하고 정상회담 가야 합의문 가지고 가지 않을까. 네, 이 협상이 과정이죠, 사실 뭐. 네. 그 미국이 낡은 각본을 가지고 왔다. 우리의 기대와 전 세계적 관심에 부응하는 대안을 가져오지 않았다. 이게 북한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은 우리 홍 박사님은 도대체 무슨 패를 미국이 가져왔기에 북한이 이렇게 화를 내고 역겹다 이런 표현까지 썼다고 보세요? 미국이 그 회심의 카드로 제안한 거는 제재를 조금은 풀어주는데 시한부로 한 2년 동안
석탄이나 그 섬유 수출 정도는 좀 해주겠는데 그냥 풀어주는 게 아니라 한 2년 정도 북한이 어떻게 하나를 보면서 2년 뒤엔 다시 가할 수도 있다. 일종의 이제 스냅백인데. 네. 근데 이제 북한은 우리가 무슨 죄인이냐.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개성공단 금강산도 당연히 줘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받는 게 북한이 기대에 못 미쳤고 또 하나는 미국의 요구가 너무 지나치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약속했던 영변의 완전한 폐기 그 정도인데 예. 근데 미국이 그동안에 또 달라진 게 북한 핵의 완전한 동결을 또 요구하거든요. 네네. 거기다가 동결에다가 가로 속에 동결한 거 내용을 가서 좀 봐야 되겠다까지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북한의 입장은 와서 보는 거는커녕 동결시키려면 그거보다 더 많은 상응 조치를 해야 되는데 네네. 상응 조치는 조금밖에 안 하고 왜 또 새로운 조건을 가져왔냐 동결이라고 하는 그 기존의 하노이에서는 그 영변 핵만 완전히 그 영구 폐기하겠다 그랬는데 동결은 모든 핵과 미사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새로운 요구기 때문에 새로운 걸 더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은 동결을 요구할 뿐 아니라 또 하나는 비핵화의 정의까지 요구하는데 그거는 이제 종착역이 뭔지를 이제 밝히라는 건데 네. 그거 역시 북한은 그냥 서로 상호 신뢰가 쌓이면 우리가 핵을 가질 필요가 뭐가 있냐. 그리고 종착역은 나중에 가보면 여기가 종착역이구나 알 것이지. 이렇게 하는데 미국은 그걸 먼저 밝히려고 하니까 그렇다면 그것도 상응 조치.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란 거를 충분히 북한은 활용해서 오히려 선제 조치로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거는 미국이 받기 어렵죠. 예. 그러니까 결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대1로 만나서 대타협을 이루는 거. 이게 대안이 아니겠는가 보는 시각도 우세한데 미국의 한 전문가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방식의 한계를 드러낸 사례다. 이런 그 트럼프 김정은 개인적 대화는 비핵화 협상에 너무나 치명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실무 협상에서는 뭐 평행선만 긋는 것 같고요. 예. 미국의 그 실무 전문가들 또 하다못해 폼페오까지 포함해서 고위 관료들까지도 상당히 북한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북한의 대미 불신은 미국의 대북 불신보다 더 큽니다. 왜냐하면은 국력이 경제력으로 600대 1이고 그다음 핵을 가져도 자기네 뭐 한 30개 정도 가졌는데 미국은 5,000개가 넘는데 미국은 한 개도 폐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북한만 폐기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그 미국이 그냥 몰아치는데 더군다나 이란과의 핵 합의는 행정부가 바뀌면 안 지키고 하는 걸 봤거든요. 미국이 약속을 하고도 안 지키는 걸 봤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한 번에 다 비핵화하는 건 말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 합의에서 신뢰가 쌓이는 데 따라서 비핵화가 되는 걸 그 합의했는데 단계별로 근데 미국은 지금 신뢰를 쌓는 행동은 거의 안 했다는 거죠. 북한의 얘기는. 근데 저는 북한의 얘기가 그 점에서는 상당히 사실은 거짓말하는 건 아니다. 싱가포르 합의 이후에 관계 정상화나 한반도 평화 체제를 위해서 미국이 한 거는 대규모 군사훈련 안 하겠다 그러는데 사실 좀 이름 바꾸고 그래가지고 했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북한한테 신뢰 구축을 위해서 한 일은 무엇인가? 따라서 자기네들은 싱가포르 합의 전후에서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신뢰 조치를 여러 가지 했는데 미국은 하나도 안 했으니까 먼저 신뢰 조치를 하면 그때 비핵화 진짜로 논의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북한이 나오니까 사실은 이제 그 비건으로서도 합의해 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상호주의적으로 그다음에 동시행동으로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북한은 이미 1단계를 먼저 했다 이런 태세니까 그러면은 이제 미국이 어쨌든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신뢰 조치를 해주는 게 좋은데 북한이 보기에는 안 하니까 그렇다면은 일단은 그렇게 배짱을 부려도 되는지 연말까지 잘 생각해보고 다시 와라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 연말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스웨덴이 2주 뒤에 다시 만나라고 이제 만나자고 제안을 해서 미국은 만날 용의가 있다라고 했고 북한은 지금 뭐라 그랬냐면 글쎄 지금 간극이 너무 큰데 2주 만에 그 간극이 좁혀지겠냐. 미국이 다시 새로운 정말 접근법을 가져오는 쪽으로 2주 만에 가져올 수 있다면 우린 나가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나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따라서 결국 공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가 있는 게 아닌가. 트럼프 대통령이 야 요번에 우리가 준비한 거 반만 얘기했는데 나머지 반을 얘기할 테니까 2주 뒤에 만나자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봐라. 이렇게 하면 만날 수도 있다라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박사님 보시기에는 미국이 예를 들면 100을 준비했는데 한 50 정도를 이번 첫 실무회담 때 가지고 나갔고 북한이 화를 내니까 그래 좀 한 70좀 가져가 다음엔 그렇죠.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다 패를 보여주면 더 많은 걸 북한이 요구할까 봐 이번에 다 보여주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준비한 거는 조금 더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그 비공식 라인으로 사실은 좀 더 할 얘기가 있었다. 조금 제한이 더 있었는데 뭐 그 얘기를 못했는데 그 얘기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올래? 뭐 이렇게 하면 전 가보지 않을까 보는데요. 북한도. 사실 미국이 말이죠. 북한에게 선물을 그동안 안 준 건 아닙니다. 전혀 안 준 건 아니고 볼턴 해고라는 선물을 또 주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저 북한의 발언에 따르면요. 미국이 유연한 접근을 하겠다. 새로운 방법을 취하겠다. 또 창의적인 해결책을 하겠다라고 시사를 해서 북한의 기대 수준이 잔뜩 높아졌는데 가보니까 구태의연한 옛날의 보따리 그대로 가져왔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볼튼을 해고해서 뭔가 새로운 게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고 더군다나 리비아 해법을 볼튼이 얘기한 리비아 해법 때문에 이렇게 늦어졌다라고 해서 뭔가 새로운 게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비건은 9월 7일 날 자기 모교인 미시간 대학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한미군의 연구주둔하고 훈련도 계속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을 좀 그러니까 철수는 아니고요. 약간 축소하거나 아니면 훈련을 좀 회담 중에는 중단할 가능성을 비췄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는 안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한 두어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는 왜 북한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지켜보겠다. 연말 이후에는 뭐 애누리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연말로 특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은 가장 큰 이유는 자기네 수령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 김정은이 연말까지는 기다려보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자기네 협상자 입장에서는 그 전에라도 뭔가 하고 싶은데 그래도 자기 그 우두머리가 연말을 얘기했으니까 그때까지 지켜보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내년에 가면 트럼프 당신이 선거에 쫓겨가지고 언제 협상하겠냐. 따라서 연말 이후에 내년에는 협상해봐야 당신은 협상에 진지하게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시간이 가면 당신한테 손해지 우리는 선거가 없다. 우리 수령은 죽을 때까지 한다. 그러니까 늦게 가봐야 당신만 대선에서 떨어지는 거지 점점 시간이 갈수록 더 큰 보따리를 가져와야 될 테니까 빨리 나와서 빨리 보따리를 풀어라. 이런 압박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우리 정부는 현재 아무것도 할 게 없나요? 어떻게 좀 협상을 좀 더 촉진시킬 수 있는 뭔가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한다든지 그럴 방안이 없는 건지 너무 우리가 좀 남 얘기 듣듯이 지금 이 사안을 다루고 있는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정말 아쉬운 부분인데요. 그간에 남북관계 진전 상황에 미국이 계속 볼멘소리라니까 결국은 그 한미 간에 조율을 해서 남북관계도 한미 조율에 종속시킨 감이 있어요. 그리고 비핵화는 완전히 미국에 맡겨둔 그런 감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당사자이거든요. 그리고 개성공단과 금강산은 북미 간에 풀 게 아니라 남북 간에 풀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더 능동적인 태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한테도 조금 더 강하게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니니 일단은 핵 프로그램을 동결시키고 더 진척을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는 게 최선의 해법인데 요번에 못하면 자칫 정말 북한의 비핵화는 물 건너가는 거다. 이렇게 압박을 하고 북한한테도 우리가 가진 라인이 지금 많이 끊어졌지만 가진 모든 라인을 동원해서 진짜 미국이 그렇게 당신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다 줄 수는 없으니까 요구 수준을 조금 낮춰라. 그렇게 하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남북 간에 풀어보자.
그리고 철도 연결도 우리는 할 용의가 있다. 네. 유라시아 대륙까지 철도를 연결할 용의가 있으니까 조금 더 자주적으로 그 미국에 어떻게 보면 미국한테 너무 의존하는 거잖아요, 북한이. 네. 북한이 오히려 더 사대주의자예요, 제가 볼 때. 진짜 북한이 자주적이고 민족주의적이라면 남북 간의 대화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북한 자기들이 사실 미국하고만 하려고 그러면서 우리한테는 사대주의라 그러는데 대미의존적이라 그러는데 제가 지금 북한 지도자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당신이 오히려 김정은 당신이 더 사대주의자다. 남북 간에 오히려 풀어나가는 식으로 해보자. 네.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정부가 좀 더 주도적으로 이 국면을 선도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또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 홍현익 박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용 엄기용입니다. 쌀쌀한 월요일 오랜만에 바바리 코트를 꺼내 입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입을 거 다 입었습니다. 자, 많이 춥네요. 자, 석석 어디 나가 있는지 불러보겠습니다. 석석. 네, 석석 오창석입니다. 저는 오늘 블루하우스 청와대에 나와 있습니다. 방금 전 청와대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가 열렸는데요. 서울 광화문 집회와 서초동 집회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입니다. 문 대통령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입니다. 최근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듣고 있습니다. 서초동으로 갈까요? 광화문으로 갈까요? 이것은 결코 국론 분열이 아닙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메시지라고 보십니까? 국민의 뜻은 확고합니다. 검찰개혁이 절실하다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검찰개혁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말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며 검찰개혁안을 생각했습니다. 안주나서나 개혁안 생각. 네, 한마디로 그 어느 때보다 능동적이고 발빠르게 개혁하겠습니다. 네, 이제 심야조사는 안녕, 잘가. 미세 뉴스 보세요. 오늘의 뉴스는 국민의 뜻은 하나다. 검찰개혁. 시사평론가 김수민 씨, 오창석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동안에 어떻게 부산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셨습니까? 네, 저는 또 방송 끝나고 하룻밤 더 잤습니다. 아유, 그러시구나. 네. 우리 오창석 평론가는? 네, 저도 부산에서 하룻밤 더 자고 충분히 즐겼습니다. 저는 바로 그날 저녁에 올라왔습니다. 네. 외박하면 혼난다고 아내가 이렇게. 좋아하시지 않나요? 예? 집에서 좋아하시지 않나요? 아니에요. 저기 때론 제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네. 때론 이틀 뒤에 오지 그랬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가. 애를 재워야 되기 때문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예. 자, 부산 특집 공개 방송 많은 분들의 성원과 또 참여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공개 방송 다시 보기는 유튜브에서 김용민 라이브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동진 평론가 오셔가지고 또 재미있는 또 영화 이야기 함께 나눠서 얼마나 행복했던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창석 평론가부터 어떻게 보따리 푸신다고? 네, 맞습니다. 검찰이 세 번째 개혁안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1일에는 개혁안. 지금 개혁안으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개혁안. 네, 개혁안을 개혁안을 내놓았는데요. 네. 지난 1일에는 특수부 축소와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 4일에는 공개 소환 전면 폐지였고요. 네. 이번에는 밤 9시 이후 심야 조사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검사님들도 환영할 방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이제 인권의 문제 너무 가혹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요. 사건 관계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향후 오후 9시 이후의 사건 관계인 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겠다라고 대검찰청이 밝혔고요. 네네. 조서 열람은 9시 이후에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서 열람이라면 이제 조사를 다 마치고 이제 그 수사관이나 혹은 검사가 작성한 조서를 본인이 또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사받는 사람이. 맞습니다. 다 보고 이거는 내가 한 말이 아니다.
이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는데 이거 고쳐주세요. 이런 것들을 9시 넘어서도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조사 받아보셨습니까? 저는 조사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거 알 수 없는 거죠. 네. 왜 이렇게 쉽게 장담하시죠? 네.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네. 알고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농담입니다. 예. 이거 조사를 안 받아야죠. 예, 그러면 또 수사기관하고는 좀 거리를 두는 게 행복한 삶입니다. 조사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좀 있었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있었는데. 네. 저도 있는데 김용민 씨가 있겠죠. 네. 아니 우리 김수인 평론가는 어쩐 일로? 저도 예전에 한 대학교 2학년 때인가? 대학 2학년 때? 네,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때 좀 조사를 꼼꼼하게 검토할 걸 그랬다. 이런 생각이 최근에 많이 들더라고요. 유죄 판결 받았군요. 근데 선고유예라서. 선고유예? 그것도 유죄지. 그 당시에 제가 무슨 글을 썼는데 그게 뭐 선거법 위반인가 그 당시에는 이제 인터넷에 대한 법률 이런 것들이 정비가 안 돼 있어서. 그렇죠. 네. 표현의 자유가 굉장히 축소돼서 적용됐던 때였어요. 네. 예. 그런 일이 있으셨구나. 알겠습니다. 준법 정신의 화신 오창석 평론가 계속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범법자 두 분과 방송을 진행하고 선고유예요. 세상이 참 좋아졌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사람이 아주 웃긴 사람이네. 예, 알겠습니다. 네, 예외적으로 그 서면으로 요청하고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허가하는 등의 경우에서는 9시 이후에 조사가 허용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공소시효나 체포시한이 임박한 경우에도 심야 조사가 가능하도록 이제 이야기를 아직 열어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요. 사실 밤 9시 이후에도 계속 조사가 이루어지는 거는 몸도 피로할 뿐더러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거든요. 이런 수사는 좀 지양될 필요가 있었는데 하여간 좋은 기획안인 것 같습니다. 예, 실천이 또 중요한 건데. 자, 경찰이 포토라인을 없애기로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네, 오늘 이에 대해서 민감용 경찰청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네. 검찰에서 포토라인을 없애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 피의자 조사를 비공개로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검찰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같은 정부 수사기관 내에서 다르게 할 수 없다. 경찰도 기조에 따라서 향후 수사에서는 맞춰해야 한다고 본다. 라고 밝혔습니다. 적절해 보입니다. 이것도 역시. 네. 민청장 역시도 피의 사실 공표에 관해서 아주 엄격한 요건 하에 정말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예외적으로만 인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사회적인 중론이 모아졌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 일명 그렇게 불려졌던 경찰총장이란 자리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총경할 때 총자하고 헷갈렸던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질문도 나왔는데 경찰청 관계자가 답변하기를 윤 총경과 관련해서 경찰은 승리, 유인석 씨 등의 유착 의혹에 초점을 맞춰서 수사를 하고 있고 검찰이 수사하는 부분하고는 영역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명확히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예, 그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다 행정부 소속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법부 소속으로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검찰 같은 경우 법무부의 외청이고 경찰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가 이제 지휘 감독하게 돼 있는 행정부의 구성원입니다. 예, 그런 점의 차이를 좀 알아두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예, 한 번도 조사 안 받은 우리 오창석 씨도 좀 상식으로 알고 계시죠? 네, 메모 좀 하세요, 메모 좀. 예,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은 오창석 평론가. 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전현직 교수들로 구성된 단체가 학술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여기 학술 토론회 장소에서 지금 현재 조국 장관이 주도하는 검찰개혁의 방향은 잘못됐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 주최를 했던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면 현재 검찰 권력에 대한 법무부와 청와대의 정치적 장악력 확대가 실질적 목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현재 그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을 조국식 검찰개혁의 주요 정책으로 꼽았는데 이는 검찰 수사에 대한 권력 개입을 막아야 하는 당초 개혁 취지와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올바른 검찰 개혁은 선출된 권력이 비선출 권력인 검찰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추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현재처럼 진행될 경우에 이념적, 보복적 물갈이가 진행될 우려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3116번 쓰시는 분, 검찰은 국민들이 재건축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리모델링 방안을 내놨네요. 그러니까 아주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했는데 미시적이고 지엽적인 개혁 방안을 내놨다라면서 비판을 하셨어요. 예. 자, 그리고 9764번 쓰시는 분, 낙선지에 가신 소감 어떻습니까? 오창석님. 부산에
지난 금요일에 공개방송에 오신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낙선지면서 또 고향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향이 오창석 씨를 말하자면은 깜이 아니다. 괜찮아요. 선지자는 항상 자기 고향에서 배척받게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서울로 유배를 와 있습니다. 예, 그래요. 유배 왔어요. 귀향 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창석 평론가. 네, 이번에는 반대 측의 입장인데요. 소설가 황석영, 시인 안도현 등 작가 1276명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고 현재 검찰개혁의 완수를 촉구하는 성명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이들은 블랙리스트의 악몽이 아직도 생생한데 다시 자의적인 공권력의 폭주가 시작되는 것을 보고 불안과 분노를 함께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통제받지 않고 있는 검찰 권력에 휘두르는 칼날은 군부 독재 시절 총칼보다도 더 공포스럽다고 얘기를 했고 그동안 문재인 정부와 조국 장관이 역설한 검찰개혁의 첫걸음을 떼기도 전에 주저앉혀버리고 말겠다는 검찰의 살기가 대한민국의 전체를 뒤덮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아주 이쪽 의견 저쪽 의견 반반씩 잘 전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잘 오전 듯한 총리. 그렇습니다. 훌륭합니다. 예. 다음 소식은 우리 김수인 평론가 준비했어요. 네, 오늘 오전에 북한 어선과 일본 정부의 어업 단속선이 동해상에서 충돌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오전 9시경에 있었던 일인데요. 네. 이시카와현 노토반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일본에. 여기서 북서쪽 350km 지점에 먼 바다가 그 장소인데요. 예, 어업 단속선인 오쿠니 일본선이죠. 그리고 북한의 대형 어선이 충돌을 했습니다. 네. 이 구역이 이제 일본 측에서는 자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들어간다라고 주장하는 쪽이고요. 자기네 영해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쪽에서 많이 좀 양측 간에 대립이 있었는데 북한 측에서는 우리 영해에서 즉시 퇴거하라. 이러면서 일본 수상청의 그 어업 단속선에 대해서 경고 방송을 또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일 공동 관리 수역 이쪽이 많이 들어가 있는 지역인데 이러면서 이제 양쪽 간에 좀 갈등이 있다가 충돌을 하면서 이 북한 어선이 충돌하고 가라앉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 측에서 구조에 나서서 현재는 20여 명 승조원 중에서 대부분은 구조가 일단 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저기 안개가 자욱해가지고 서로 식별하지 못하고 충돌한 게 아니라 말하자면은 대립하는 와중에 충돌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북한 어선이 급선회를 하는데 그 상황에서 충돌을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심각한 사안으로 보이는데 바다 전문가 오창석 씨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여기 이제 영토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 같고요. 예전부터 이제 이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보면 이 순시선과 북한 어선의 크기를 사진으로도 나와 있는데 사진의 차이가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 규모로서는 게임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북한 측의 입장이 지금 의도적으로 영토 분쟁을 일으키고 하는 것인지 좀 잘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말이죠. 아니 사실은 북한하고 일본 사이에 남한이 있는데 어떻게 북한하고 일본이 그 해상구역 안에서 분쟁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우리 영해에서 뭐 충돌했다면 좀 이해가 되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북한도 일본하고 또 가깝지 않습니까? 동해상에서는. 그 북한하고 일본이 그 맞닿은 그런 경계 지점이 있습니까? 이제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하는 곳 자체가 맞닿은 곳이 아니고 그 영토의 끝자락부터 몇 해리까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한 측의 동해가 아니라 북한 측의 동해로부터 그리고 일본 측의 서해 이 만나는 지점에 이제 배타적 경제 수역에 분쟁 지점이 생긴 것이죠. 아, 그렇군요. 라디오로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여쭤봤어요. 이 지역 대하화태 같은 경우는 황금어장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황금어장.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지역이라서 풍부한 어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예전에 90년대 중반에 한일 양쪽의 어선들끼리 충돌이 잦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한일 어업 협정을 통해서 조정을 해주면서 충돌이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하고 일본은 그런 관계가 아니니까. 그런 관계가 아니죠. 뭐 수교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그렇습니다. 상태고. 그래서 이런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다행한 것은 이제 일본 측에서 구조에 나서서 북한 승조원들 대부분을 구조했다고 하니까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바른미래당 소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바른미래당의 당권파가 유승민 의원을 포함한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에게 말을 남겼습니다. 작금의 갈등을 뒤로하고 통합 화합하길 바란다고 이야기했는데 손학규 대표 쪽에서? 네, 맞습니다. 임재훈 사무총장이 발표를 했는데요. 변혁을 분석한 결과를 말하겠다라면서 향후 행보로
이들은 독자 창당으로 보수신당 제3세력화 또는 집단 탈당 후에 자유한국당 합류 또는 개별적 한국당 복당 등이 예측된다며 그 전에 통합과 화합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통합하자 화합하자 그 뜻이 아니라 약 올리는 거네요. 그렇지 않나요? 약 올리는 거잖아요. 당신들의 미래 행보는 우리는 다 충분히 예측하고 있다. 이렇게 할 거지. 원래 목표는 이거지.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약 보입니다. 올리는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다. 자, 뭔 얘기가 나왔나 했더니 알겠습니다. 자, 6시 첫 뉴스 예측해 주시죠. 오창석 평론가부터. 네,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이제 절판을 넘겨졌는데요. 징역 8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징역 8년? 몇 심이에요? 구형입니다. 구형. 1심 구형. 네. 알겠습니다. 자, 김수민 평. 네, 전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집회에 대한 입장 표명 소식이 첫 번째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공무원 분열이 아니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발언도 있었고요. 알겠습니다. 자, 6시 첫 뉴스 어떤 뉴스가 나올지 여러분 귀 쫑긋 세워주시고 KBS 1라디오 계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6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346번째